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 이민국은 8월 19일부터 불법 체류 중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임시 체류 허가를 발급하는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청은 새로운 이민국 양식 I-131F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은 50만 명 이상입니다. 서류 접수에 통과한 신청자는 3년의 추방유예와 고용허가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추방 조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비 신청인들의 불안의 목소리에 답했습니다. 먼저 이제 자격 요건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배우자는 2014년 6월 17일부터 계속 거주해야 되겠고요. 또한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완료돼야 됩니다. 자녀의 경우는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이어야 되고, 부모가 혼인신고를 갖다 하던 게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범죄 기록이 만약 있다면 거부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관련 변호사하고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결혼증명서 들어가겠고요. 거주증명서 필요할 것이고, 자녀의 경우에 출생증명서, 또 내가 이제 체류 기록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신청 수수료는 $580로 이제 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비용을 꼭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EB5 일반 카테고리의 모든 비자가 발급되었으며, 따라서 대사관 및 영사관은 2024년 10월 1일에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까지 일반 카테고리에서 더 이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EB5 별도 카테고리에는 비자 적체가 없지만 일반 카테고리는 2022년 EB5 개혁 및 청년법 이전 투자자들의 비자 적체를 해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민비자 통계 및 보고부서의 데이터 과학자인 마이클 헨리 박사는 이번 회계연도의 일반 카테고리 중 EB5 비자 수는 14,169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진전은 국무부와 이민국의 적체를 줄이고 수속 기간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진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에 대한 이민자들이 줄 수 있는 꿀팁은, 미국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그전 회계연도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4년 9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새 회계연도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추가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미리 준비한다면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의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가 2021년 회계연도 평균 11.5개월에서 2024년 회계연도에는 4.9개월로 2배 이상으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9개월이라는 처리 속도는 지난 10년 동안의 가장 짧아진 기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를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페이지였던 신청서를 14페이지로 줄이고 인력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시민권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는 해석도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900만 명 정도의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신규 시민권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라틴계와 아시안계는 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편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민권 서류 심사는 2024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재임 시절에는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가 그 전의 평균보다 2배 정도 더 늦어진 바 있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는 30만 명 정도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그 해의 투표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가 이민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트럼프는 새로운 일자리가 100% 이민자들이 차지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민자들 때문에 흑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죽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위크지는 전문가들이 인용하면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민자들의 일자리를 훔쳐간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인 지오바니 페리는 최근 20년간 미국에 이민한 이민자들은 고학력이고 자격 있는 기술 인력이 주종을 이루었다는 점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실상 이러한 인력이 미국의 산업혁신, 사업성장 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민자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5,791억 불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1조 5천억 불의 소비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는 35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자영업을 통해서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 45%가 이민자 또는 그들의 후손이 설립한 회사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도 강경한 반이민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성향은 EB5 투자 이민 부분에서는 많은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게 2019년 11월 이전에는 TEA 지역, 저 이제 고용 촉진 지구는 50만 불에서 90만 불로, 고용 촉진 지역이 아닌 것은 100만 불에서 180만 불로 인상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EB5 청원서 I-516이라고 말하는데 이 처리 시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EB5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재승인 받아가 돌아가는데 트럼프 행정기관에 셧다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B5 프로젝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분들이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불법 체류자와 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이민자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고 법적 체류 상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즉시 갱신 절차를 시작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는 물가 안정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의 둔화를 방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미 국내 채권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채권 시장에는 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대출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미국과 같은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리 인하 문제죠. 금리 인하가 진짜 된다면 미국이 대부분 다 모기지로 해서 주택 구입하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주택을 고려하고 있는 이민자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미 주택을 갖다가 소유하고 계시면서 대출 금리를 갖다 갖고 있을 때 높은 금리로 받은 경우는 재융자 통해 갖고 대출 비용을 줄이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와 재정 전략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저축과 채권에 투자했던 것들이 사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갖고 주식 시장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 환경에서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투자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달러 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몰려있던 금리와 지금 한국의 금리 차이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빨려갔던 달러들이 다시 뜯어져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약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도 통화의 환율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가족이나 또 이제 친지를 두고 있는 이민자분들은 송금 시기와 금액을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겠죠. 대한상공회에서 SG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대 4.7%였던 잠재 성장률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부터 1%로 진입했고 2040년에는 0.7%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연구소의 연구인력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의 연구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40대와 50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예전과 달리 이 국가 경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는 같아요. 합계 출산율이 지금 이제 올해 예상에 0.6명이면 점점점 줄어갖고 나중에 저희 인구가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고령화 사회로밖에 갈 수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이다 보니까 귀한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의식주 관련 비용도 증가할 것 같고요. 혼자 있다 보면 세대를 많이 위해서 고령자분들이 느끼게 될 게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거 관련 시장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특히 많은 부분들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화된 로봇이나 이제 뭐 AI 같은 기반으로 한 그런 부분들이 발달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 좀 유심히 보시면은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